자, 지금부터는 Materials and Methods 파트로 넘어가서 먼저 exome sequencing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이제 어떤 분석을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oversight of an appropriate constitut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human subjects. 이렇게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는 거는 약자로 IRB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특히 이제 병원에서 인스티튜트라는 거는 연구소, 기관 그런 뜻인데, 인스티튜트에서 병원 같은 기관 이런 데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 같은 것을 할 때 그 임상 실험하는 그 프로토콜이 혹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어떤 정부 기관에서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각자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윤리성을 검토해라, 그런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각 기관별로 IRB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기관에서 일어나는 휴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 윤리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참고로 우리 학교에도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실 때 그 연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지어는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설문 내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라는 IRB 제도가 상당히 이제 잘 뭐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 닉 브로커 같이 이 어린이의 그 피에서부터 DNA 시퀀싱을 하는 이런 과제일 경우에도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이제 검토를 받는다는 거죠. 또 이제 informed consent라는 거는 이 휴먼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이런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 당신부터 채취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인폼한다는 거예요. 환자한테 인폼하고 컨센트,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은 뭐 환자 동의서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 연구의 내용을, 그 연구가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그 피험자, 실험의 대상자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사람의 그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는 자체는 IRB라는 데서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을 받기 전에 당연히 그 대상자한테부터 인폼 컨센트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첨부해서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서 IRB의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밟죠. 자, given the severity of the disease, 이 닉 브로커의 질병이 굉장히 severe하죠. 심각하고, and the inability to make a diagnosis, 진단하기 어려운 점. 이런 가설이죠. 이런 이제 전제, given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approved the use of exome sequencing to facilitate a clinical diagnosis. 그래서 IRB에서 볼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경우에는 exome sequencing을 해서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exome sequencing을 이제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아직 선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제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IRB에서는 근데 이제 이 어린이의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exome sequencing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exome analysis를 들어갔는데, 자, exome analysis, exome capture was performed using 5 microgram of the patient's genomic DNA and the Roche Limbelgen HD2 sequence capture array.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엑솜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엑솜을 캡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때 이제 환자의 그 닉 브로커가 되겠는데, 닉 브로커의 DNA를 5마이크로그램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엑솜을 캡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사용한 방식은 이제 로쉬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쉬 타미플루라는 신종플루 약이 있잖아요. 그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제 또 워낙 그 회사가 큰 회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님블젠이라는 그 회사가 그 로쉬가 M&A한 흡수 합병한 작은 회사가 있는데, 원래 미국 메디슨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있는 님블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로쉬라는 스위스 회사인데, 이 스위스 회사가 흡수했죠. 샀어요. 사가지고 이름을 이제 로쉬 님블젠이라고 바꿨어요. 거기서 만든 이제 캡처 시퀀스 캡처 어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엑솜을 모았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러면 엑솜이 뭔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엑솜 캡처인데, 자, 엑솜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엑손이 있어요.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이런 것이 있는데, 엑손 인트론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엑손 인트론.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같이 보죠. 여러 가지 그림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휴먼 지놈의 DNA가 이렇게 더블 헬릭스가 쭉 있죠. 더블 헬릭스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부위는 엑손이라고 그러고, 어떤 부위는 인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엑손과 엑손 사이가 이제 인트론이 되겠죠. 엑손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 경우에는 5개의 엑손이 있는데, 그 엑손이 5개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제 인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이게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건데, 전사가 일어나면은 그 중에 일부분은 엑손이라고 그러고, 일부분은 인트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5개의 엑손과 4개의 인트론이죠. 인트론의 개수는 엑손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겠죠.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엑손이 원래 이 유전자에 있었다 그러면, 그 메신저 RNA가 만들어질 때까지 처음에는 이제 그냥 RNA가 만들어졌다가, 이 메신저 RNA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트론 부위는 소위 스플라이싱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요. 다 인트론들은 다 소실되고, 엑손만 모여서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엑손만 보이니까 원래 인트론이 빠지고, 더 짧은 그런 이제 메신저 RNA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메신저 RNA가 이제 번역이 되면은 이제 단백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메신저 RNA의 구성은 엑손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휴먼 지놈의 메신저 RNA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단백질 코딩하는 것만 한 2만 개가 있고요. 단백질 코딩하지 않는 것들도 더 많이 있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만 한 2만 개 있고, 그 2만 개 유전자에는 이런 이제 한 유전자당 뭐 엑손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2만 개 곱하기 10 하면은 20만 개잖아요. 20만 개의 그 엑손이 있는 거죠. 휴먼 지놈에는. 그 20만 개의 엑손을 다 모아서 그것을 엑손의 총합. 그래서 그걸 엑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엑솜. 엑손의 총합을 엑솜이라고 불러요. 엑솜. 엑손은 엑손의 총합이 되겠죠. 지인에 모여서 지놈이 되는 것처럼 엑솜이라고 부른다. 엑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엑솜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엑솜 캡처 그런 얘기는 뭐냐면, 휴먼 지놈에 있는 모든 엑손, 약 20만 개라고 그랬는데요. 뭐 20만 개의 엑손들을 다른 거 인트론 다 버리고
엑손 20만 개를 전부 모으겠다 이거죠. 어떤 사람의 샘플이 P라든지 이런 샘플이 있으면은 그 안에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 중에서 엑손 파트만 선별적으로 모아내고 인트론이나 엑손이 아닌 부위들은 다 실험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 엑손 캡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엑손 캡처. 자, 그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이 어떻게 하나 그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이 밑에다가 이 칩이라고 그러는 거죠. DNA 칩이에요. 칩. 이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이 칩에는 내가 알고 있는 시퀀스를 여기다가 미리 심어 놓습니다. 이 그림보다는 심어 놓고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낫겠네요. 자, 이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바둑판 같은 곳에다가 이제 내가 아는 DNA들을 이제, 심어 넣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우리가 시퀀스 조사를 해서 휴먼 지놈에서 어떤 부위가 엑손이고 어떤 부위가 인트론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아는 그 엑손 시퀀스를 이 칩 위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미리 심어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샘플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그 DNA를 무작위로 마구 자릅니다. 자르면 어떤 DNA 조각에는 엑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DNA 조각에는 엑손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DNA들을 이 칩에다가 하이브라이즈를 시키면은 엑손을 가지고 있었던 그 DNA 프래그먼트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 반면에 엑손을 갖고 있지 않던 프래그먼트들은 이제 여기 붙지 못하고 씻겨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엑손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DNA만 이제 모으는 내가 원하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DNA들만 이제 캡처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어레이에다가 내가 미리 원하는 DNA 시퀀스들을 심어놓고 그거랑 이제 그 하이브라이즈 시켜서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건데, 이 그림에는 여기 B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비드라는 거예요. 비드 구슬이죠, 구슬에다가 요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DNA, 여기도 빨간색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회색도 있고, 요런 DNA가 지금 엑손에 해당하는 DNA를 내가 별도로 합성을 해서 이 어레이에 심었던 그런 DNA들을 별도로 합성해서 비드에다 붙여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샘플에 있는 이 조각난 DNA를 다시 하이브라이즈 시키면 이 두 개가 하이브라이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된 이 비드만 이제 비드는 구슬이 크니까 그 구슬만 침전을 시켜요. 그러면 구슬에 붙어서 오는 DNA들은 다 내가 이미 붙여놨던 요 짧은 DNA의 상보적인 DNA들만 이제 선택적으로 모으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인트론만을 가지고 있고 엑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DNA 프래그먼트들은 이 비드에 달라붙지 않을 거예요. 비드에 달라붙는 애들은 반드시 이 엑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DNA 프래그먼트들만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레이를 사용하거나 비드를 사용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일반적으로 DNA를 이제 내가 원하는 DNA만 이제 캡처하는 그런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봤던 이 프레이즈에서 봤던 로시 님블젠의
그 HD2 시퀀스 캡처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어레이는 결국은 이제 그 이런 DNA 칩에다가 DNA 칩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시퀀스를 알고 있는 그 엑손들을 다 미리 엑손 시퀀스를 다 심어놓고 하고 상보적인 DNA들만 이제 샘플에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드를 쓴 게 아니고 어레이를 썼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칩을 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칩은 the system targets approximately 18만 human protein coding exons and 700 microRNA exons 이렇게 있죠. 아까 휴먼 지놈에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한 2만 개 있고 그 각각이 평균 10개 정도의 엑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0만 개의 엑손이 휴먼 지놈에 있는데 그 20만 개 정도가 이제 결국 엑솜이 될 텐데 그 엑솜 20만 개를 이제 모두 다 타겟팅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18만 개 정도만 타겟팅을 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NA가 아니고 마이크로 RNA라고 해서 이제 스몰 그 RNA가 있어요. 그 RNA 마이크로 RNA들도 한 700개 정도 타겟팅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얻어진 그 캡처해서 얻은 DNA 프래그먼트 이게들은 이제 포텐셜리 엑손들이 되겠죠. 그 엑손들을 이제 그 증폭을 해서 양이 적으니까 그 DNA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증폭을 앰플리파이해서 시퀀싱을 했는데 그때 사용한 시퀀서 이름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로쉬 회사에서 만든 454 GS FLX라는 인스트루먼트 기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퀀싱 장비 이름입니다. 454 GS FLX라는 시퀀싱 장비의 이름이고 with titanium reagents and protocol 이게 이제 어떤 시퀀싱 하는 기법을 실험 이 454 GSFLX를 실험하는 데 필요한 이제 리에전트 시약하고 시험 방법 이런 방법으로 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DNA 시퀀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로쉬라는 회사에서 만든 454 GSFLX라는 거는 이제 그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라서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 전에 먼저 DNA 시퀀싱이라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그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8만 개의 휴먼 엑손을 모았죠. 그래서 그 18만 개의 닉 볼커의 이 5 마이크로그램의 DNA, 지노믹 DNA 중에서 엑손을 포함하는 18만 개의 그 엑손들이 들어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 조각들을 전부 모은 거예요. 그 모은 DNA 조각을 시퀀싱을 해서 그 시퀀스가 그 혹시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이 지금 연구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equence reads라는 거는 이제 시퀀싱에서 얻어진 이제 DNA 시퀀스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올 텐데 그 시퀀스 얻어진 시퀀스들을 휴먼 지놈 레퍼런스 시퀀스에 얼라인해서 베리언트를 찾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리언스와 아이덴티파이드 저쪽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휴먼 지놈 레퍼런스 시퀀스라는 거는 뭐냐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진 그 표준 그 참조 레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표준이라고 표준이라는 참조가 되죠. 참조 기준점이 되는 정상인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이 사람뿐이 아니고 휴먼 지놈 시퀀싱에 참여한 사람 말고 정상인은 많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이제 정상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시퀀싱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닉 보코 시퀀스를 그 레퍼런스 참조 시퀀스에다가 얼라인 붙여본 거예요. 정렬을 해서
어디 차이 나는 곳이 있는지, 그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이제 베리언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nucleotides from the patient that differed from the reference sequence. 그러니까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로 얻어진 이 표준 서열과 참조 서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베리언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베리언트의 종류는 뭐 인서션, 딜리션, 서브스션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그러면 질병을 일으키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과 관계없이도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시퀀스고 또 다른 정상인의 시퀀스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나거든요. 시퀀스는 한 0.1%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랑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시퀀스가 모두 다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이 목적은. 자,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DNA 시퀀싱에 대한 좀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DNA 시퀀싱은 이제 생거 시퀀싱이 먼저 개발이 됐고,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이제 할 때 이 생거 시퀀싱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생거 시퀀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ww.genome.gov 여기에 가서 education resource 그 다음에 how to sequence a genome 그 중에서 챕터 5부터 10번까지 이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쭉 공부해 보면 DNA 시퀀싱, 생거 시퀀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찾아가는지만 보여줄게요. 자, www.genome.gov에 가서 요거는 이제 미국 정부 사이트에 gov라는 거는 government라는 뜻인데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놈에 관한 사이트. 다시 말하면 미국 국립 내셔널 휴먼 지놈 리서치 인스티튜트 인간 게놈 연구소 이 연구소의 웹사이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에듀케이션을 가라고 했어요. 에듀케이션.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온라인 에듀케이션 키트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CD 그림이 보이는데 이 CD는 이제 2001년도에 그 휴먼 지놈 드래프트 시퀀스가 초안이 나왔을 때 네이처라는 잡지에 이제 그 초안이 실렸는데 그 잡지의 부록으로 나왔던 그 CD예요. 그래서 어떻게 휴먼 지놈 시퀀싱이 됐는지 그 타임라인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과연 DNA하고 단백질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시퀀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것은 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전자,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베리에이션, 뭐 휴먼 히스토리 이런 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해가지고 이 시퀀싱이라는 데 이런 제네틱스의 어떤 윤리적인,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뭐 articles of interest는 이제 관련된 주요 논문이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CD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 how to sequence a genome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이 mapping, 두 번째가 building libraries, 세 번째 subclones, 네 번째 equalize storag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mapping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서부터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서브클론을 해서 그것을 서브클론들을 이퀄라이 대장균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퀀싱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5번부터 여러분들이 10번까지 여기까지 읽으면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 그 생거 시퀀싱에 대한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래시 애미네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드 트랜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트랜스크립트는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이 대사가 나와요. 여기 지금 preparing DNA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이제 대사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The next morning, the E. coli cells are broken open to release their DNA. The human DNA is separated from the cell debris and washed clean. Now there are enough copies of the human DNA fragment to set up a sequencing reaction. 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 next 섹션 누르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그 영어 내용이 이 리드 트랜스크립트에 나오는 지금 요 말입니다. 요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랜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안 보고 듣기만 하고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여기 트랜스크립트라는 거는 성적표란 뜻도 있고, 지금같이 번역된 것도 그 트랜스크립트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번역이 아니라 이제 대사죠, 대사. 지금 이 성우가 읽는 대사, 그것이 이제 트랜스크립트예요. 여러분의 성적표도 트랜스크립트고, 메신저 RNA도 트랜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전사된 메신저 RNA도.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래서 세퀀스 앵글 시퀀싱에 대해서 뭐 10번까지만 하면 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부분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5번부터 10번까지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